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선비즈에서 주최하는 2021년 더 ESG 포럼, 지금 앞 세션에서 두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약 50분간 두 분의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그 두 분의 발표자와 더해서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그 세 분의 토론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또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 서정으로 좌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은 송병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기업회계팀장님, 권미협 3일회계법인 ESG 플랫폼 파트너님,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사업본부장님, 이 세 분이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순서도 우리 송병관 팀장님 먼저 하시고 권미협 파트너님, 윤진수 본부장님 순서대로 하고, 일단 각 토론자는 맥시멈 10분 내로 본인들의 입장에서 오늘 인증 ESG 그 보고와 인증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범위 내에서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세 분의 토론이 끝나면 두 분의 발표자는 그 토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다른 말씀이 있으면 두 분의 발표자가 대응하는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끝나면 이미 사전에 예고된 대로 오늘 포럼에 여러 그 시청자분들의 질문이나 의견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 범위 내에 가능한 그 질문들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여기 다섯 분의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순서로 해서 딱 50분, 11시 30분에 이 모든 토론은 정확하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토론, 송병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기업회계팀장님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송병관 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 조선비즈 ESG 포럼은 그동안 많은 ESG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증까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다뤘던 토론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발표 너무 잘 들었고, 향후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SG와 관련해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 변화랑 관련된 사항이 그 기업의 의사결정에 고려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공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논의도 계속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아직까지는 통일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유럽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미국은 현재 의사결정 과정에 진행 중이고, 중국이나 다른 러시아 국가들은 아직까지 입장 표명이 크게 있지는 않은데요. 이 유럽과 관련해서는 ISSB, 그러니까 IFRS 재단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IFRS 재단은 최근 COP26에서 ISSB 설립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고, 지금 14명으로 구성된 ISSB 위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금 선정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독일과 캐나다에 각각 본사를 두 군데나 둔다고 하고, 각 지역별로도 지역 센터를 두는 것으로 지금 해서 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이 예전에는 유럽이랑 영국이 이제 EU였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영국이 탈퇴되는 바람에 좀 약간은 다릅니다. 영국은 그 EU보다는 속도감은 약간 늦는데 거기도 지금 사업 보고서 내에
그 ESG 관련된 정보를 넣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인증하게 하는 방안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에 비해서는 속도가 조금 더 늦는데요. 다만 최근에 올해죠. 올해 3월부터 이제 SEC가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시작을 했고 10월 중에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원래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은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주요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저희가 아직 발표한 거는 2025년까지는 자율공시, 그리고 2025년부터 3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하겠다는 로드맵만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어떤 그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를 할지, 그 다음에 공시 의무화의 정도도 상당히 스펙트럼이 다양한데요. 별도의 보고서로 그냥 거래소 공시로 처리할지, 아니면 사업 보고서 내에 주요 사항으로 포함을 시킬지, 이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이고, 당연히 사업 보고서 내 의무 공시화가 된다면 제3자의 인증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의사결정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주요국들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기업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얘기도 충분히 수렴을 할 예정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ESG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폭증하는 이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금융위원회에서도 지금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줄기로서 오늘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송 팀장님 얘기를 그 정도로 하고, 두 번째 토론자 권미엽 3일 우리 파트너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밀회계법인의 권미엽입니다. 오늘 제가 실무에서 이 ESG 정보에 대한 작성 지원도 하고 또 인증 업무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민했던 여러 포인트들을 오늘 발제해 주신 교수님과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매우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들으면서 제가 생각됐던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각 기업에서는 이 지속가능 정보의 보고의 의무화, 이 의무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를 겪으면 생각했을 때 지금 금융위가 제시하신 계획은 25년부터 2조 이상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내주셨고요. 지금 상장사들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2조 이상 상장사의 경우에는 23년에 연결 기준으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고도화하고 연결 기준으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는 ESG 보고의 활성화와 그리고 이런 의무화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내부의 관리 제도의 고도화가 완료되고 시간을 충분하게 ESG 보고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이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만 이렇게 지금 보고 의무화를 고려할 때 한 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시면 보고 범위라고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치면은 이 보고 대상 기업의 범위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GRI에 요구하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ESG 보고 기준의 하나인 GRI에서는 이 ESG 보고서의 보고 경계, 리포팅 바운더리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사 자체와 그리고 종속기업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협력사에 대한 정보까지 공시하는 것으로 보고 범위를 정의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보고를 의무화한다면은 그 의무화 대상을 어느 바운더리까지 갈지도 단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5년의 초반에는 회사 자체 별도 기준으로 일단 리포팅하고 그 이후에 연결까지 확대하는 또는 필요한 정보는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황근식 팀장님께서 제가 그간에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포인트들을 저와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증을 할 때 ISA 3000번과 AA 1000 AS 요 기준이 이제 듀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 회계법인은 저희 3.1회계법인을 포함해서 AA 1000 AS는 적용하지 않고 ISA 3000번을 적용해서 인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인증 제도 자체가 의무화가 된다면은 이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인증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시장에 필요한가, 더 합리적인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황근식 팀장님께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정보 인증 보고서의 목적 적합성 측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보 이용자의 수용성, 얼마나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가, 수용성 측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독기구가 이런 인증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더 실효성 있게 이 제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이 ESG 인증 보고서의 목적 적합성, 비교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ESG 정보가 어떤 기준으로 보고가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는지 이 보고 기준의 표준화가 먼저 선제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인증 업무는 각 기업이 이 표준화된 그 보고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해서 준수해서 ESG 정보를 보고하는지를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AA 1000 AS의 인증 대상의 메인 포인트는 기업이 이 보고 기준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가 메인이 아니고 AA 1000 AP라는 프린서플, 이 네 가지 이 원칙의 준수 여부가 주요한 검증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정보 이용자의 목적 적합성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 정보의 비교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SA 3000번이 더욱 유용한 인증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 이용자의 수용성 측면에서도 이 정보 이용자, 이 ESG 정보 또는 그 인증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인증 기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될 텐데, 사실 이 ES 정보의 이용자가 그 재무 정보에 대한 이용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긴 하지만 많은 포션이 겹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재무 정보의 기존 이용자들은 감사 보고서 및 검토 보고서 또는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인증 기준의 기반인 ISA 3000번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어서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인증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ISA 3000번을 훨씬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기구의 제도 구축 과정에서도 이 ISA 3000번은 인증 업무 수행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기준서인 품질관리기준서 그리고 국제윤리기준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 기관의 그런 객관성과 적격성까지 감독하고자 하시는 감독기구의 그 제도 구축 과정에서도 ISA 3000번이 훨씬 더 용이하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넓게 현재 그 인증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좋은 그 조목조목 짚어주셨고, 또 보고 또는 공시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신뢰성에 기반 둔 목적 적합성에 기반을 둔 비교 가능성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문제가 뭐 그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이 의무화되면은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토론의 마지막 토론자 우리 지배구조원의 윤진수 ESG 사업본부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기업 지배구조원의 윤진수입니다. 두 발제자분에 대한 그 발제자분께서 말씀 주신 부분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던 부분이었는데 많은 어떤 그 인사이트를 좀 얻어갈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ESG 인증,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인증을 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가? 저희 같은 평가기관 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생각하면 기업들이 제공하는 이 ESG와 관련된 정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담기는 정보가 신뢰할 만한가?
사실은 그게 이제 이 인증의 필요성을 많이 이제 요구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그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이 인증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시의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인증 기준 그리고 인증 주체 그리고 인증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증 기준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AA 1000 AS나 아니면 뭐 ISA 3000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담기는 정보 또는 데이터들이 절차적 어떤 그 정당성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까지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그 어떤 그 ESG 정보에 대한 신뢰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기준, 인증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증 주체 자체에서는 이제 회계법인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그 인증 업무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반면에 이제 국내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회계법인의 비중이 5%라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실제 그 기업에서 이 지속가능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이제 발간을 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외부의 어떤 그 자문이나 이런 그 컨설팅 등을 많이 이제 의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법인들이 실제 그런 업무에 많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인증 업무보다는 그쪽에 더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인증에 참여하시는 회계법인의 비중이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인증 업무 자체를 회계법인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런 지속가능 보고서와 관련된 작성 자문, 컨설팅에 회계법인이 계속 참여하시는 게 타당할 것인가? 대외적 시각에서 볼 때 이해상충의 문제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지배구조 보고서를 이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법무법인에서 이러한 이 보고서에 어떠한 오류가 없는지 법적으로 이게 이제 공시가 되다 보니까 허위 공시의 이슈로 또 이제 확산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에서 여러 이제 감수나 이런 검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이제 공시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기업의 어떤 니즈가 이런 공시 오류나 허위 공시 이런 부분에 대한 리걸 리스크 쪽에 더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증을 했을 때 그 인증이 그러한 그 어떤 허위 공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런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인증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 소지도 분명히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 주체 보고 대상을 지금은 이제 한국거래소나 이제 금융위가 유가증권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제 2030년까지 해서 의무화하는 걸로 이제 발표하고 계신데 실제 이 ESG 정보를 필요로 하는 주체,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요즘 이제 ESG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 이게 ESG 채권을 발행하는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ESG 정보 공개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ESG 어떤 그 경영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요구받는 주체가 저희가 이제 유가만 해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코스닥까지 이제 일부 넓히고 할 것이냐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비상장 기업에게까지도 일부 이제 회사채를 발행할 정도의 규모가 되는 비상장사 대상으로도 이러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를 조금 의무화하고 그럼 그 비상장사에 대해서도 이런 의무 절차를 어떤 이게 인증 절차를 조금 이제 같이 가져가야 시장에서 이러한 그 ESG 정보가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ESG 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ESG 경영 정보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어떤 절차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합의를 통해서 그런 기준을 조금 세팅하고 이제 국내에서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조금 더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희주 본부장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재미난 것이 이제 그 법적 위험이라 그럴까 이제 의무화되는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도 있지만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업 쪽에서도 경영진이 생각하는 그런 그 뭔가 허위 공시가 됐을 때에 그 부딪힐 수 있는 문제 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결과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화한다면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시의 의무화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의무화가 그 다음에 단계로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유가증권 상장 기업처럼 좀 근격이 많은 경우에 적용하는 인증 기준이 그대로 코스닥 기업들 또는 비상장 기업 중에서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 그런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분의 토론이 굉장히 오늘의 그 주제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그 얘기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발표자 중에서 세 분의 그 토론 내용에 기초해서 더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권 교수님 먼저 해주십시오. 예, 오늘 발표를 했던 권세환입니다. 세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혹은 서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혹은 뭐 그런 부분들이 이미 발표에도 제가 좀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발표는 조금 더 포멀한 내용이니까 약간 인포멀한 느낌으로 해서 몇 가지 좀 꼭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뭐 저희 예를 들면은 ESG 정보 공시와 관련된 범위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서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윤 팀장님도 사실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윤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들 뭐 기관 투자자 이런 쪽 입장에서 ESG 채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럽에서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급진적인 정도로 빠른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는 배경이 뭘까? 사실 저희가 ESG 얘기를 할 때 이게 왠지 ESG 안 한다 그러면 나쁜 사람으로 보여서 다들 그냥 가는데 이 배경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해서 다들 바보들이 아니고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정책을 만들고 계신데 그러면은 결국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가끔 기사에서 뭐 포스코에서 탄소 관련돼서 뭐 유럽에서 고생하고 뭐 여러 가지 비용 부담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다 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무역 장벽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뭐 그런 말이 전혀 없지만 한 25년쯤 어느 정도 CSRD 같은 게 정착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 이런 수준을 갖추지 못한 수준 낮은 데서는 수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굉장히 저희가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급하게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유가증권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움직이는 거는 당연할 뿐더러 코스닥이라던가 뭐 예를 들면 수출 기업이 됐던 아니면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이 됐던 그런 기업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송 팀장님 말씀하셨던 게 사실 저도 100번 공감하는데 이미 저희가 여러 가지 회계 개혁을 통해서 기업들의 회계 관련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진 건 맞으니까 굉장히 그 안에서의 밸런스를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유럽에서 이렇게 빨리 나서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아젠다 선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 치고도 CSRD는 너무 급진적이라서 뭐 예를 들면 대상 기업이 EU의 기업의 한 70% 80% 정도면 거의 다라는 얘기로 저는 인지가 되거든요. 가족 기업 정도 몇 개 작은 것 빼면.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점점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려운 점이 지금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그리고 한국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후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제도적 변화가 국제적으로 있다면 한국의 경우는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야만 국제적 수준에 맞는 또 국내에서도 물론 그 인정할 만한 수준까지 공시 내용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 이제 금융시장도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선순환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권 교수님의 그 말씀, 그 좋은 말씀 듣고 우리 그 황 실장님의 뭐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네. 저는 좀 인증 기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권미화 파트너님께서 이제 그 목적 적합성이나 뭐 수용성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ISA 3000을 좀 인증 기준으로 만약에 단위로 한다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그 100%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뭔가 그 감독 제재부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정보의 신뢰성이 중요한 거죠. 뭔가 그 정보가 잘못됐을 때 뭔가 이 제재의 근거가 생기는 거지 원칙 가지고 뭘 제재하겠다. 그래서 원칙을 통해서 정보의 신뢰성을 더 높이겠다. 사실 이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뭐 제재 측면, 감독 측면에서 봤을 때도 ISA 3000이 훨씬 좀 더 유력한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비슷하게 이제 윤진수 본부장님께서도 그 데이터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딱 ISA 3000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공인회계사에 소속돼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그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ISA 3000이 좀 더 그 우열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더 그 유력한 기준이 아닌가 싶고 그 윤희수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회계법인의 인증 참여 비율이 낮은 이유가 이제 작성에 더 많이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정보 이용자들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인증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인증 시장 자체가 크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뭐 결국 뭐 보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작성에서 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이제 정보 신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인증이 뭐 의무화되는 단계까지 가면은 요 시장이 커지게 되겠죠.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뭐 인증 시장, 작성 시장이 이렇게 양분돼서 이렇게 뭐 제대로 재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증을 나중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의무화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프랙티스를 봤을 때 그 보고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듯이 인증도 뭐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실무 프랙티스를 봐도 뭔가 이 인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회사들도 있고 또는 뭐 롤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주제별로 돌아가면서 인증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뭐 프랙티스상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해서 인증도 좀 뭔가 기업이 좀 스무스 트랜지션 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인증도 물론 단계적으로 아마 지금 우리가 도입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인증 기준도 아마 어떤 기준을 우리가 도입할지 국제적인 기준을 그대로 도입할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그걸 수정을 할지 아니면 한국 회계 기준을 한국 인증 기준을 새로 개발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당면한 과제될 거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잘 해주셨고 더 토론하기 전에 앞으로 더 토론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귀중하게 우리 시청자 몇 분이 등록하신 분들이 질문을 일단은 4개 정도 줬습니다. 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늘의 그 인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 등록된 시청자께서 주신 질문 첫 번째 거는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아직까지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확고하게 투명성이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문제 진단과 개선점을 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금융위원회 송 팀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이 토론회와는 약간은 거리가 먼 주제이긴 한데요. ESG는 아니지만 비영리 부분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
최근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특히 그 비영리 부분 중에 가장 그 얘기들이 많은 것이 사립학교, 공익법인, 공공주택 요 세 분야인 것 같은데요. 이 사립학교랑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이니까 내년부터인데 이 내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제 4년간 자유수임을 한 그 기관들은 2년간 그 정부에서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국토부에서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데 뭐 관리비 계좌 잔고 조회를 의무화하는 등 여러 가지 강화된 그 회계 감사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이제 국회 정무위에서 그 모든 비영리 부분을 망라해서 표준감사시간제를 전반에 도입하는 국민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논의 중인데요. 지금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런 제도 그리고 앞으로 현재 앞으로 논의되고 있고 앞으로 도입될 이런 제도들이 시행되면 비영리 부분 회계 투명성은 보다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좋은 설명을 해주셨고 정부 차원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도 앞으로는 아마 ESG 관련된 공시 부분이 중요한 그 변수가 될 겁니다. 예외 없이 물론 지금은 주로 상장법인과 좀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이나 조직에 초점을 맞춰서 ESG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영리 법인의 경우도 필요하다면 그 ESG 관련된 공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본인이 그 크리에이트하는 그 이슈도 있겠지만 자기가 하는 업무 자체가 ESG 활동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 활동에 대한 공시도 앞으로 요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발적으로든 또는 의무적으로 의무화하기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자율적으로도 그러한 생각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번째 우리 시청자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협력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앞서 단기적 국가 경쟁력에 뒤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어찌 보아야 할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우리 송 지장님, 예,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거랑 맥락은 비슷하긴 한데요. 정부는 절대 서두를 계획이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ESG 공시와 그 인증은 그 국내 자본시장 공시 규제 그 전반에 상당한 챌린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유럽 같은 경우는 사업 보고서 자체를 인증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회계 감사뿐만 아니라 사업 보고서에 그 열거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회계법인들이 외부 감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보고서에 대한 그 외부 감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 회사 책임이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사업 보고서에 대해서 인증을 했단 말씀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미국 영미법계 그 공시 규제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인증을 하면 어떤 기준을 써야 되느냐, 뭐 어떤 정보가 인증의 대상이냐라는 걸 논의하기 전에 정부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지금 많이 하고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자본시장의 공시 규제 체계를 지금처럼 계속 미국의 근간을 둔 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유럽계로 약간 전환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ESG만 인증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그 규제 정합성이 잘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 내에 있는 정보들의 인증을 할 것인지 여부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 그리고 이 규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송 팀장님이 그 설명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법률 위험, 법적인 위험 이슈와 관련돼서 또 연계가 되는 그런 말씀이시고 사업 보고서 인증 의무화에 대해서 무척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국가 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그것들을 잘 우리가 모색하고 탐색해서 우리한테 가장 적절하고 또 국제적인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세 번째 우리 등록된 질문입니다. API 활용한 레거시 연계 통합 효율성 극대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송 팀장님이 이 질문을 보고 제일 먼저 아셨습니다. 이 질문의 뜻이 뭔지. 저는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질문인가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우리 송 팀장님이 워낙 그 이쪽 분야에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또 혼자 그 학습을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설명도 우리 금융위원회 송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게 질문이 되게 압축이 되어 있어서 이 제가 답변을 하는 방향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국제적으로 그 IASB 재단 그러니까 IFRS 재단 밑에 있는 그 회계 기준을 그 연구하는 그 위원회에서도 이 글로벌리 모든 그 회계 정보를 그 XBRL을 통해서 하나의 정보로 통합적으로 제시를 해서 각 국의 많은 그 정보를 분석하는 주체들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그런 사업들을 쭉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SSB가 설립되는 지금 상황에서도 ISSB의 주요 미션 중에 하나로 이거를 삼고는 있는데 다만 이게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각 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준도 다르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통합에 상당히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게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정보가 나오고 이걸 모든 사람이 다 활용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행복합니다. 예, 좋고요. 근데 그게 그 넘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허들이 많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천천히 국제 그 논의에 발맞춰서 정부도 준비를 해 나갈 과정이라는 그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계 정보 또 ESG 정보 관련된 지식이 아주 탁월한 우리 송 팀장님의 기술적 질문에 대한 기술적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네 번째, ESG 워싱이 되지 않도록 신뢰받기 위한 외부 검증, 인증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황 팀장님, 황 실장 이거 어떠세요? 설명. 뭐 인증 방식 질문 되게 외부- 어려운데요. 인증 방식. 네, 인증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결국은 제가 이제 소개드린 이런 인증 기준들을 통해서 뭐 사실은 이게 특정 정보만 딱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정해서 인증받는 방법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걸 다 기준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정보 이용자가 인증을 원하는 정보가 있다 이런 걸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해서 뭐 기업에 요청하면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만 인증받는 방법 이런 것도 되게 뭐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뭐 그 사실은 감사나 뭐 재무제표 감사나 검토보다 이 ISA 3000이나 A1000, A에 따른 그 인증은 되게 유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 뭐 많이 그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뭐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너무 애매한 답변인데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한 대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 요구에 따라서 인증 방식을 결정될 것이다. 지금 아까 설명한 그 ISA 3000번에서 나오는 인증 방식도 있고 어카운터빌리티 1000번에서 얘기하는 인증 방식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필요한 그 정도에 따라서 방식은 결정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른 분들 뭐 추가로 설명하실 분? 예. 예, 사실 이 ESG 워싱은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그 ESG 도입은 기업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측면의 목적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내는 보고서에 대한 인증을 좀 더 중요시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이 ESG 워싱은 미국의 관심 사항입니다. 특히 이 여러 가지 자산운용사들이 그 투자를 하는 그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ESG 워싱이 하도 많기 때문에 SEC에서 지금 SEC에서 3월부터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사항이 ESG 워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있으면은 11월 좀 넘어가면 미국 쪽에서 이 자기네들이 ESG 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발표가 나올 겁니다. 최근에 화이트하우스에서도 이런 블루프린트가 좀 나왔어요. 어느 방식으로 하겠다는 뭐 어쨌든 이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정부도 신경을 쓰고 있고 조만간 이거 발표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 SEC 쪽의 발표를 보게 되면 거기가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사업 보고서에 대해서 인증을 추구하지 않는데 ESG 워싱은 방지를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발표 사항을 좀 지켜보시면 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우리 송 팀장님의 추가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하여튼 ESG 워싱, 그린 워싱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기업 그 자체가 워싱을 할 수도 있고 또 펀드 자체가 또 워싱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국면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그 방식들이 앞으로 결정될 것이고 우리 정부는 특히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했던 그 미국의 움직임이 어떤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일단은 그 등록된 시청자 질문은 저희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그 이러한 모든 노력이 그 공시 기준을 우리가 정하고 또 인증 기준을 정하는데 일종의 국제적 기준으로 우리가 100% 그쪽을 채택하는 쪽으로 움직여야겠느냐 아니면은 그것이 우리한테는 적절하지 않으니 한국형 K형에 가까운 인증 기준 또는 공시 기준을 마련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그 의견들은 어떠신지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뭐 전부 다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저쪽에 우리 3일에서 나오신 우리 네. 파트너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공시 기준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 정보의 이해 관계자, 이용자가 국내 투자자, 국내 고객사도 있겠지만 해외 수출하고 해외 기업과 경쟁하고 또 해외 투자자의 투자를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국내 기업의 ESG 정보의 이용자는 해외에도 굉장히 다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까지 확보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인정되는 기준을 공시 기준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3일에 권미엽 파트너님이 일단은 국제적인 그 수준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특히 국제적 기준을 그대로 받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윤진수 우리 기업지배구조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100% 동의하고요. 사실 이제 ESG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동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논의나 그 기준이나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이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준을 이제 고집하는 것이 아니면 국내 현실만을 반영하는 것이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도태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어떤 그 흐름에 저희가 빨리 좀 참여하고 이해하고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기업 현실과 너무 이제 국내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지표들이 나타날 때 그러한 것들이 기업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듣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기준 제정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나 아니면 이런 이제 회계기준원이나 국민회계사회 등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협의체들과 논의하고 참여해서
국내 현실을 충실히 조금 반영해 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국제적 수준의 인정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그 기준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K 갭이라 K 기준이라 그럴까, 그런 기준을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미난 게 아까 우리 송 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런던 EU 이번에 COP26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IWSB라고 해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한 위원회가 이번에 설립이 된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 내년에 TCFD랑 SASB의 기준서 공시 기준을 반영한 내용이 아마 곧 내년 말까지는 아마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국제적 변화가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국제 기준을 만약에 국제 그런 그 지속 가능성 기준을 사용한다면, 또 우리나라 큰 국제 기업들이 그러한 것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도 그런 기준 제정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인증 공시 기준, 또 인증 기준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인회계사에서 개정 작업에 나름대로의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국제 기준이 가장 많이 사용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한국에서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적어도 일부는 참여를 해서 이것은 우리도 같이 만든 국제 기준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 권 교수님 혹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국제 기준을 우리 기준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쉬운 질문 해주시길 기대했는데 방법론까지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아주 그냥 단순하게 방법론이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위원회 같은 걸 할 때 저희가 어떻게든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아마 서 교수님께서 심포지엄 때 IFRS 도입 10주년 심포지엄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IFRS가 저희가 앞에 K를 붙이긴 하는데 사실은 저희의 이제 기준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만들고, 뭐 혹시 다른 나라의 입장이 반영되더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와 있고, 우리 현실에도 도입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우리가 배제되지 않고, 이제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이 이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ESG 보고, 그다음에 ESG 보고에 대한 인증 관련된 모든 부분은 IFRS보다도, 그러니까 저희가 IFRS를 참여할 때보다도 더 전 단계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잘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을 것 같고, 좀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저는 사실 그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감명 깊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원론을 공유하는 게 출발의 출발점이 같은 서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혹시 그 감사 기준 아까 ISA 3000 관련돼서 지금 공인회계사회에서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참여를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저희 국내 기준 개정 작업을 말씀드리면 이미 나와 있는 그 IA 3000번 2013년에 개정되었던 내용을 이제 국내에 도입하는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는 큰 이슈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국제적으로 뭔가 이 인증 기준도 이렇게 보고 기준처럼 재정 작업이 진행된다. 그럼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뭔가 이 기준을 잘 알고 잘 써봐야지 가서 발언권이 세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인증 기준을 뭐 좀 제대로 적용을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잘 찾아야지 가서도 이제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랙티스에서 기존의 인증 기준이라도 좀 제대로 좀 사용을 해보는 그런 프랙티스가 좀 먼저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만약에 그 채택을 하게 되면 ISA 3000번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거기에 좀 수정이 있나요? 지금 뭐 저희 이제 회계감사 기준 위원회에서 이제 논의가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는 뭐 특별하게 그걸 좀 수정해서 뭐 반영할 내용은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우리 송 팀장님이 한국에 적극 참여하는 지금 이 주제에 관련돼서 한 말씀 하실 말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 IFRS 재단은 여러 가지 그 지배기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상위 지배기구가 그 MB라고 합니다. 모니터링 보드라고 하는데 각국의 감독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한국이 이제 그 MB 이사회 멤버거든요. 그래서 이 ISSB 설립이나 그 여기서 만들 지속 가능 보고 기준과 관련해서 한국이 상당히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설립에도 많은 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ISSB에서 만들 그 지속 가능성 공시는 원칙적으로 그 글로벌 베이스라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각 국이 더 얹힐 기준을 얹혀도 되고 그다음에 좀 빼는 것도 상당히 약간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 회계 기준은 카브아웃을 하게 되면 그 전면 도입국이란 지위를 포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약간 경직성이 있는데 이 지속 가능성 보고 관련해서는 좀 약간 각국의 유연성을 좀 주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그 서정우 그 교수님께서 지금 위원장으로 계신 ISSB 거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국의 의견을 개진을 할 테지만 거기서 만약에 저희 그 나라의 국가에 큰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은 저희가 빼고 가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글로벌 원칙 그리고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SG 바람에 대해서 각 분야가 지금 아주 전원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잘 하고 있고 우리 금융위원회, 금융시장 또 그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요 시장에서의 그 공시의 신뢰성 또 인증의 신뢰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송 시장님 말씀한 대로 국제 기준이 이제 우리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고 이러한 좋은 토론과 발표를 하게 해주신 우리 조선비즈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늘 5분의 패널리스트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의견을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청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 사회적 이슈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감사합니다.